자, 복습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복습 문제. 다 풀어보셨겠지만 1번 정책 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법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렇죠? 자, 답은 1번이죠. 우리가 하향식 접근법은 백워드가 아니라 하향식 접근법은 포워드죠. 전방위 접근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이 상향적 접근법을 백워드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번 너무 쉽죠. 고지압재감. 그래서 가장 재량이 큰 것, 그럴 때 관료적 기업가형, 그렇죠? 자, 3번 문제는 정책 집행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은 범안이 아니라 엘모어죠. 1번은 범안이 아니라 1번 엘모어. 사실 이런 문제는 크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학자 틀리게 해서 맞추게 하는 문제는 크게 좋은 문제는 아닌데 출제되고 있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4번은 정체공호 연합모형. 문제 다 풀으셨을 거라고 보고 3번이었죠. 3번 집단 의사결정을 유형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을 세 가지 의사결정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건 앨리슨 모형이라고 그랬죠. 앨리슨. 문제 5번 립스키의 일선관료제. 그래서 답을 다 찾았을 거고 3번 맞죠? 문제 6번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총괄평가는 주로 외부 전문가라고 그랬죠. 따라서 3번. 문제 7번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신뢰성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8번은 적합하지 않는 것. 이것도 가끔은 나오는데, 2번 왜곡 변수는 우리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서로 바꾸어서 보이도록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9번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것을 무슨 효과? 클리밍 효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클리밍 효과. 그 다음 10번은 진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이 있어야 되겠죠. 통제 집단이 있고 이 통제 집단을 동질화 시켜야 되겠죠. 난선화 시켜서 동질화 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원래 10번의 답은 2번이고 3번 같이 비동질적이면 준실험이죠. 비동질적이면. 그래서 자, 준실험하고 진실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난선화 여부다. 동질성을 취했느냐 취하지 않았느냐 여부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분필이 분필. 분필이 하나도 없는데. 일단 분필이 없어서
자, 그다음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봅시다. 지난주 했던 거 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거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집행 연구 했었죠. 정책 집행 연구.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연구 했었고 꼭 알아두셔야 될 게 3세대. 그렇죠? 자, 1세대는 프레스만하고 윌다우스키. 다음 2세대는 우리가 하향적, 상향적 두 개 통합적. 3세대는 고긴이 이야기했던 핵심 단어 어떤 게 있습니까? 인과적 복잡성하고 집행의 동태성. 이 용어. 자, 정책 집행자 유형에서 당연히 나카무라가 이야기한 정책 집행자 유형, 고지, 협재, 관. 그렇죠? 그 다음 한번 정리해봤고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자 하향식하고 상향식을 비교해봤어요. 하향식하고 상향식을 비교해봤는데 하향식은 정책 결정자가 결정한 걸 집행자가 그대로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상향식은 그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집행에서 우리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그 관계를 쭉 비교해 봤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에 장단점까지 비교해 봤으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한 장 넘기면 우리가 일선관료제 그쵸? 일선관료제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밑줄 친 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로 밑줄 친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그다음 범안의 거시적 집행과 미시적 집행. 여기서 범안은 미시적 집행을 더 강조했다고 그랬죠. 쉽게 말해서 거시적 집행은 하향적, 미시적 집행은 상향적하고 가깝겠죠. 상향적 접근 방법하고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한 장 넘기면 사바티어의 지지연합 모형. 지난번에 지지연합 모형을 예로 든 것까지 한번 해봤죠. 그래서 거기 지지연합 모형까지 봐두시기 바랍니다. 지지연합 모형의 이익 집단하고 차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씨 이익 집단은 어떤 거고 지지연합 모형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지연합 모형하고 이익 집단의 차이는 자, 지지연합 모형도 어떤 거였어요? 서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법인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법인화를 찬성하는 파이가 있고 옹합 모형이 있고 법인화를 반대하는 옹합 모형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옹합 모형은 이익 집단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익 집단은 오직 어떤 것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 여부를 따라서 집단이 형성된다면 여기는 자신에게 꼭 이익이 안 되더라도 어떤 거? 교육은 평등해야 된다. 아니다. 교육은 수월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신념이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지연합 모형의 이것과 차이는 신념. 여기 연합 모형은 꼭 이익이 안 되더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이 중요하다. 신념. 자,
자, 그다음 거기 마트랜드의 연구까지 간단히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엘모형 그다음 엘모 통합 모형 거기 지금 전방향적, 후방향적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접근 모형도 한번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겨봅시다. 한 장 넘겨보면, 자, 성공적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정책 변수, 그 다음 집행 변수, 환경 변수, 그 다음 정책 대상 집단의 특성과 조직화에 대한 집행의 용이성, 어떨 때 집행이 용이한가. 그래서 자, 쉽게 해서 수혜 집단하고 어떤 거 희생 집단이, 수혜 집단이 더 크게 되면 집행이 용이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같을 때는 자, 규모나 조직화 강도가 강할 때는 우리가 집행이 곤란하고, 또는 특히 희생 집단이 더 뭐가 될 때, 더 클 때는 우리가 그게 희생 집단이 훨씬 더 강하게 조직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하기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 내용이니까 간단히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정책에 대해서 수능과 불응. 다음 정책에 대한 수능과 불응은 크게 시험에는 안 나오고, 나오면 선생님들이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정책 평가. 우리가 정책 평가도 했었죠. 그래서 정책 평가의 전반적인 의의 좀 보고, 그다음 정책 평가의 유형, 다음 총괄 평가, 과정 평가 유형, 총괄 평가 이렇게 봤었죠. 자, 그다음 한 장 넘기면, 그다음 평가 시기와 평가 목적을 결합해서 과정 평가, 총괄 평가, 사전적, 사후적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봐두시기 바라고, 또 지난 시간에 논리 모형하고 목표 모형을 봤었죠. 논리 모형과 목표 모형을 봤습니다. 자, 그다음 거기 쪽에 있는 것처럼 한 장 넘기면 평가 방법,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 평가 절차에서 먼저 예비 평가가 평가성 검토라고 그랬죠. 그다음 본평가, 재평가 이런 거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 거 복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거 복습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정책론 이렇게 돼 있죠. 밑에 거기 페이지가 있어요. 33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33하고 있거든요. 정책론 여기 페이지. 거기 페이지 써져 있죠. 앞으로는 페이지를 밝혀놓을게요. 밑에다가. 처음 선생님들 프로그램 한번 써봤어요? 프로그램 깔아주던가요? 깔아지면 이제 원본 올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깔아지면 원본 올릴 거니까 제가 나중에는 이걸로 강의를 할 거예요. 나중에는 핵심 이렇게 모아서, 이건 책이잖아요. 줄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보면서 나중에는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모아서 정리해 둔 걸로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할 거니까, 지금 일단 파일에 깔아지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리하는, 쌤 나름대로 노트를 만들어도 되고, 제가 정리해 준 걸로 노트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00페이지 정도의 정리용 노트 전부 다 이렇게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만 보셔도 시험 보는 데는
거기에는 모든 지금까 한 15년 정도까지 기출 지문을 다 집어넣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밑줄 쳐져 있죠.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지문들은 거의 기출 지문이고 굵게 돼 있는 거 있죠. 여기 다 기출 나왔던 내용들을 굵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 선생님 거기 평가 절차까지 봤고, 그다음 타당성 한번 봅시다. 타당성에서는 구성적 타당성,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이런 게 있었다 정도만 일단 알아두셔도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처음은 아니니까 내용까지 살짝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순수하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면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가외 변인 또는 제3의 변수가 들어가면, 가외 변인 또는 제3의 변수가 들어가서 이 관계를 흐트러뜨려 놓으면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것이다? 순수하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어떤 변수를 많이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우수한 실험이 되겠다. 가외 변수를 많이 통제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 다음 외적 타당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험 결과를 나온 결과를 모집단에다가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그냥 이걸 그냥 예를 들어서 물론 실험은 아니지만 여론조사하면 여론조사를 인천 시민 다 조사할 수 없죠. 그래서 1000명만 조사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인천 시민에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이를테면 인천 시민이 자 만약에 영종도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000명을 물어보니까 900명은 찬성을 해. 근데 100명은 환경 문제 때문에 안 된대. 그럼 그 다음 날 뭐라고 그런다? 인천 시민의 90%는 영종도 개발을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라고 이야기한다. 모집단에 적용하는 걸. 그래서 외적 타당도 실험에서 나온 결과물이 있다면 그 결과를 뭐 한다? 그렇죠. 일반적인 모집단에 적용하는 걸 뭐라 한다? 외적 타당도를 한다. 자, 그래서 제3의 변수에서 거기 일부러 그려봤는데 허위, 혼합, 외제, 왜곡, 선행, 매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것도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이걸 많이 내죠. 그 다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순수하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개입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부터 성숙, 역사, 획일 쭉 이야기돼 있죠. 다음 외적 타당도 거기 이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하고 어떻게 하면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을까? 높일 수 있을까? 즉 어떻게 하면 가외 변인을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좋습니다. 자, 핵심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무작위 배정이죠. 또는 난선화라고 이야기하면 무작위 배정. 두 번째 어떤 거 우리 소위 말하는 짝짓기, 그렇죠?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된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에서 다시 정리를 좀 했어요.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하고 외적 타당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하고 나와 있죠. 최고 방안. 자, 그래서 거기 그다음 이제 준실험과 진실험일 때 내적 다당도 외적 다당도는 어떻게 바꿔지는지, 쉽게 해서 준실험은 내적 다당도는 낮은데 외적 다당도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한 장 넘기면 똑같은 게 반복됐네. 자, 선생님 거기 한번 우리가 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 있었죠? 지금 같은 게 두 장 끼었나요? 멀쩡해? 네. 네. 그러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있죠? 거기서도 핵심적인 것만, 출제된 것만 표현했으니까 봐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 정책 변동의 유형, 이것도 시험에 한두 문제 나왔었으니까. 그 다음 로저스의 혁신 확산 이론, 이것도 시험에 딱 한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거의 그래프 우리가 누적된 것은 S곡선이라고 그랬죠. 자, 거기 시험에는 우리가 S곡선하고 정기분포하고 바꿔서 냈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한번 간단히 보시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론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봤죠. 정책론은 어떻게 정리를 했을 딱 보면 이건 쌤 그리기는 너무 쉬워요. 개관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 우리가 정책 무슨 설정 크게만 보면 일단 의제 설정, 그쵸? 그 다음 정책 의제 설정 다음에 어떤 게 있었어요? 정책을 결정하고 또는 및 분석, 정책 분석이 있었고, 자, 사실은 정책 분석은 꼭 여기 끼는 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과정에서 정책 분석이 일어나니까. 그럼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정책 집행, 정책 평가. 크게 보면 이 네 단계죠. 네 단계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 전체적인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정책 의제 설정부터 해서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는지부터 쭉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정책 의제 설정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렇죠? 자, 정책 의제 설정에서는 사실은 처음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정부 의제로 들어왔는지를 좀 봤었고, 그렇죠? 그다음 자, 정책 주체자가 자, 정부 이 의제가 될 때 외부 주도형이었냐, 내부 주도형이었느냐, 동원형이었냐, 이런 문제하고 어떤 문제는 정책 의제가 되고 어떤 문제는 안 됐는지에 관해서,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 권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봤죠. 정책 의제를 갖추기 위해서 엘리트론을 하고 다원론, 조합주의, 그죠? 여기서 핵심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생각할 때는 딱 여기서 어떤 것만 하면 되겠어? 정책 의제에 있어서의 아까 유형, 외부 주도형이었냐, 내부 이거하고 권력, 엘리트냐, 다원론이었냐, 그다음 조합주의였냐.
여기서는 가장 출제되는 게 이 두 가지였죠. 그 다음 정책 분석은 잠시 놔두겠습니다. 정책 결정에서는 우리가 크게 어떤 것들이 주로 이야기됐어요. 정책 결정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의 유형들이 많이 나왔었죠. 쉽게 말해서 합리 모형부터 해서 쭉 뭐 어떤 모형까지, 이 점증 모형까지. 그 다음 조직 모형으로서는 회사 모형, 사이버네틱스 모형, 그 다음 쓰레기통 모형. 그 다음 이거 이 앨리스 모형으로 세 가지, 앨리스의 세 가지 합동적인 모형이 통합 모형이 여기서 이야기됐었고, 그런 부분만이 정책 결정에서 주로 다루었죠. 정책 분석은 정책 분석 모든 과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주로 어떤 것들? 그렇죠. 정책 분석은 자 우리가 이것에서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물론 정책 문제를 구조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긴 한데 특히 분석이니까 이 대안하고 이 대안이 있을 때 두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이 더 나은지를 알아보니까 미래를 예측해봤고, 그렇죠? 실에 미래 예측 기법이 있었고, 미래 예측 기법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델파이하고 정책 델파이 뭐 이런 거에서 정책 델파이에서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죠. 그다음 두 대안 중에서 서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알아보는 비용 효과 분석, 그렇죠? BC 분석. 그 시험에 비용 편입 분석에서 BC 분석이 제일 주도적으로 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자, 그다음 정책 집행에서는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정책 집행에서는 우리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정책 집행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어떤 거였다? 정책 결정자하고 정책 집행자하고 정책 대상 세 가지 핵심이라고 그랬죠. 정책 집행자하고 결정자하고 집행자하고 관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정책 집행자의 유형에서 고지 협재관 나카무라에, 그쵸? 그게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 여기서 핵심은 하향적이냐 상향적이냐 아니면 통합적이냐 이걸 주로 나눴죠. 그렇잖아. 우리가 하향적, 상향적, 통합적 세 가지 봤잖아요. 그래서 정책 집행에서 주로 논점 되는 건 이 두 가지였잖아요. 두 가지. 자, 정책 평가에서도 어떤 게 논의되냐? 사실은 정책 평가에서도 정책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정책을 시행했으니까 정책을 평가했으니까 정책을 시행하는 게 독립 변수고 그 효과가 종속 변수겠죠. 그걸 평가할 때 보통 대체적으로 실험적 방법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 방법을 사용했었고, 그러니까 정책 평가의 유형하고 실제 정책 평가 효과를 쟀을 때 필요한 것들, 그래서 타당도에서 외적 타당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그렇죠? 그래서 관계되는 것들. 그다음 정책이 끝나고 나면 정책 변동하고 종결, 뭐 이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요. 훨씬 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무작정 많이 들어가면 방향을 잃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크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의 개관에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게 정책 유형, 로이의 정책 유형이 있었죠. 왜 로이의 정책 유형을 다뤘냐? 자, 원래 정치가 일어나고 정책이 결정된 줄 알았는데 정책이 정치를 결정하더라. 그럼으로써 정책학이 굉장히 중요해졌겠죠.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대요. 그 전에는 그냥 정치가 정책을 결정.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게 제일 먼저 이야기된 거고, 그렇죠? 그다음 그것에 따라서 정책 의제 설정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건 놔두고 의제 설정에서는 어떻게 의제가 설정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특히 정책 의제 설정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그런 권력 관계, 엘리트냐 아니면 다원주의냐, 조합주의냐,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서는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뭘 정책으로 정부 의제로 가져오고 어떤 건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엘리트 아니다. 이익집단들이 전체적인 어느 정도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반영돼서 그게 중요하면 정책 의제되고 아닌 건 의제가 안 됐다. 이러면 다원주의 아니다. 조금 더 이 이익 집단보다는 수준이 높은 조합주의 형태. 그렇죠? 이때는 각각의 이 조합들이 노동조합만 하더라도 조합들보다는 전교조 또는 뭡니까? 민노총 이렇게 해서 이런 단체들이 주로 국가 갈등보다는 내가 대표해줘. 내가 니네들한테 도와줄게. 그래서 협력하는 방안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어떤 정책은 결정되고 그렇지 않은 정책들은 폐기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합주의. 느낌은 오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어떻게 대안이 결정되는가? 결정되는 대안들이 완전히 합리적으로 비시 분석에서 가장 비용이 싼 게 결정되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해서 결정되는지 적당히 타협해서 결정된다? 점증주의. 아니다. 비시 분석 쪽에서 가장 합리적인 게 결정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거 관련된 것. 실제 집행에 있을 때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아니냐 실제로는 어디서 많이 일어나더라? 집행 단계에서 거의 결정돼 버리더라. 그렇죠? 하향적이냐 상향적이냐 이런 논의. 그다음 그것에 대한 평가 논의. 대강 어떤 건지만 조금 크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대강은 어떤 건지는 알겠죠?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들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 조직론 할 거예요. 조직론. 자, 조직론. 자, 조직론도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쌤. 거기 조직론도 조직 이론하고 조직 형태론하고 나왔어요. 조직 이론하고 조직 형태론 크게 나누면 무슨 말이냐면 조직 이론하고 조직 형태론. 지금 조직이 뭐예요? 조직의 정의가 뭐예요? 조직의 정의가? 그렇죠. 자,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이 우리가 조직할 때는 한 사람만이 조직한다고 하지 않죠. 2인 이상이 결사체를 만들어서 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생각해봐. 조직 이론은 말 그대로 어떤 거? 그러면 이 결사체를 만들 때 어떻게 조직을 만들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직 이론이라면 조직 형태로는 여기 있는 2인 이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뭐 할 거냐? 목표를 달성할 거냐? 그러면 쉽게 해서 형태론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직무 동기가 있어야 뭐 하려고 하겠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쉽게 해서 어떤 직무 동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걸 달성하게 하려면 목표를 달성하게 하려면 조직에 있어서 리더가 리더십도 발휘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직무 동기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여기에 해당되는 의사소통이라든가
갈등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속하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조직 이론은 주로 어떤 걸 다루느냐? 어떻게 조직을 만들 거냐? 그렇죠? 조직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쉽게 해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 상황이 어떨 때 기본 변수, 자 조직 구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 원래 만들어지는 거 기본 변수, 그다음 조직 구조. 그런데 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 자 우리 CM들도 조직을 만들었어요. 아무리 개인적인 뭘 만들까 향후회를 만든다 하더라도 또는 친구들끼리 모임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걸 공식적으로 할 건지 비공식적으로 공식성과 그렇죠? 그다음 또 어떤 거 얼만큼 복잡하게 만들지 그렇죠? 얼마나 또 직거나 분거나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회장, 부회장은 선발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하는 것보다 중건이에요. 중건인가 보시면 돼요. 자, 이걸 정하는 것조차 이런 거 정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논의되는 거야, 쌤? 여기서 조직위원. 오늘 이거 할 건데 한번 보시면 돼요. 오늘 핵심은 뭐냐면 어떤 게 상황 변수고 어떤 게 기본 변수고 어떤 게 조직군요. 기본 변수라는 건 모든 조직이 갖고 있는 거. 상황 변수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들이죠.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먼저 14페이지 보니까 조직 이론과 조직 형태론 이렇게 나와 있죠. 14페이지 표. 쌤 14페이지 조직학 표 있죠? 그래서 14페이지 먼저 봤습니다. 이 표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먼저 조직 이론을 좀 보겠다 이거죠. 조직 이론을 먼저 보고 그다음 어떤 걸 보겠다? 조직 형태론 보면서 조직 형태론 뒤에 있는 동기 이론이라든가 리더십, 의사소통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쌤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걸로 이제 조직 이론의 기본적인 거 개괄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것 또는 의의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죠. 조직 의의. 자, 쌤 다시 2페이지로 돌아오십시오. 거기 조직의 개념은 조직은 인간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구성한 사회적 체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 번호하드 봐봐요. 2번 조직을 두 사람 이상에 의한 의도적으로 조장된 활동이나 노력 체제 그렇죠? 뭘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 조직의 성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으로서 구성된 사회적 실체다. 목표를 지향한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건 정의에서 나왔던 거. 구조화된 활동 체제고 조직은 계속성이 있고 투과할 수 있는 경계가 있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복지센터다 또는 어떤 이 학교다 그러더라도 어떤 게 있어요? 조직과 그 경계가 다 있는 거죠. 그다음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됐고, 이제 조직의 유형. 조직의 유형에서는 거기 파슨스, 콕스, 그다음 블라우와 스콧, 에츠오니, 케이트, 그다음 민츠버그 이렇게 있는데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민츠버그죠. 그래서 다른 건 가볍게 알아둬도 되고 어떤 것만 알아두면 돼요? 민츠버그를 주로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민츠버그. 자, 조직의 유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의 유형을 볼 때는 다른 건 필요 없고 거의 어떤 것만 주로 본다. 다른 건 기본적인 것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민츠버그 중심으로 보는데 먼저 신 파슨스 하면 알다시피 AGIL 그래서 적응, 목표 달성, 통합, 유형 유지 기능 네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파슨스는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조직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많은 조직들이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정당, 그다음 교회, 그다음 학교, 그다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회사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죠. 이 조직들을 무엇에 따라 나눴다고?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적응 기능, 적응 기능. 그다음 목표 달성 기능. 그다음 통합 기능. 그다음 유형 유지 기능 이렇게. 통합, 유형 유지 기능. 이것도 최근에 한번 딱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뻔히 어떤 거야? 어떤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먼저 적응 기능은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경제 조직. 경제 조직. 사회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서 환경 변동에 적응하도록 해주는 것. 그다음 목표를 구체화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목표 달성 기능. 특히 어떤 기능이 한다? 정치 기능. 그다음 통합 기능은 일탈된 행동을 통제하고 각 구성주 활동을 상호 조정하게 하는 걸로 경찰이나 사법조직, 그렇죠? 그다음 체제 형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서 교육이나 문화는 어떤 거? 형상 유지 기능을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파슨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답을 어떤 거 예시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예시. 다른 건 필요 없고 예시를 봐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까요? 12페이지 한번 보면 파슨스 이왕 나왔으니까 한 지금 7, 8년간 파슨스 문제 딱 하나 하고 민츠버그 문제가 다 나왔어요. 다른 거 안 나오고. 그러니까 주로 뭐 민츠버그를 중심으로 하면 되고 1번 봅시다. 파슨스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유형 그리고 조직 유형별 A씨를 연결하면 적응 기능은 교육 조직, 학교 적응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경제 조직, 그다음 학교보다는 A씨로는 민간 기업, 그럼 되겠죠. A씨로는 학교 이 경제 조직, 민간 기업. 그다음 파슨스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이건 똑같은 말이니까 목표 달성 기능은 정치 행정, 맞죠? 그다음 통합 기능은 통합 조직, 종교 단체가 아니라 아까 경찰이나 법원이라고 그랬죠. 형상 유지 기능,
형상유지 기능은 우리가 교육 조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교나 아까 문화 조직이라고 그랬죠. 나중에는 시험 보면 약간 암기법을 사용해서 암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형상유지라는 말은 뭔 말이야? 형상유지란 말은 말 그대로 그 사회가 그 다음 때에도 똑같은 형상을 유지하고 가는 거니까 우리가 교육을 해주면 교육은 사회화 시켜주잖아. 기성세대의 가치관, 태도, 생활 양식을 내면화 시켜주니까 당연히 그 사회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주죠. 그러니까 교육은 무슨 기능이다? 형상유지 기능이다. 그렇죠? 그다음 우리가 통합되려고 할 때 일탈이나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간에 그러지 못하도록 해주는 게 경찰이나 법원이죠. 그래서 거기는 통합 기능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통합 기능. 자, 목표 달성 기능은 정치 조직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셔서 답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파센스 문제만 여기서 나왔고, 자, 그다음 이제 콕스의 조직 유형론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그냥 쭉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블라우와 스콧 수혜자가 누구냐 이걸로 따졌어. 수혜자, 그렇죠? 자, 쉽게 해서 노조는 수혜자가 누구예요? 노조는 수혜자가 누구예요? 조합원이죠. 조합원 지키려고 노조를 만드는 거죠. 그럴 때는 무슨 조직? 회의 조직. 자, 우리가 삼성이나 이런 기업은 수혜자가 누구예요? 수혜자가.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이마트 가면 누굴 위해서 한다고 그래? 소비자를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다 뻥이야. 누굴 위해서야? 소유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건 무슨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다? 기업체 또는 사업조직이라고 얘기해요. 사업체, 기업체, 사업조직. 좋습니다. 그 다음 수혜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거기 고객이래. 고객인 조직은 자 우리가 무슨 조직?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때 고객이란 말을 잘 생각해야 돼. 여기 봐. 이때 고객이란 말 제가 지금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고객은 이 물건 사는 그런 고객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전문가에게 위탁한 사람을 고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 또는 환자 한번 생각해. 자기가 스스로 나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누구에게 위탁했어? 의사. 그렇죠? 그건 뭡니까? 병원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위한 기관이야? 수혜자가 환자들을 위한 거죠. 즉 고객을 위한 거죠. 이럴 때 무슨 조직이라고 부른다? 봉사 조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이해를 해야 이 문제는 금방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이때 고객은 다시 한번 어떤 거라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구에게 위탁한 사람, 전문가에게 위탁한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고객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느낌은 금방 오죠. 이제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면 경찰서 봅시다. 경찰서 같은 경우는 누가 수혜자예요? 누가? 모든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다 수혜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무슨 조직이라고 그런다? 공공복리조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쌤들이 제일 조금 헷갈려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고객이란 말을 잘 몰랐을 때 많이 헷갈려요. 그렇죠? 자, 그다음 애치온이 하면 우리 쌤
정책결정모의에서 혼합 투사 모형이 생각나죠? 좋습니다. 거기 먼저 관여, 그다음 권력. 이건 사실은 뭐 시험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올 건데 이건 간단한 게 뭐냐면 소외적 관여란 말은 관여를 못하는 경우, 관여가 안 되는 거. 타산적 관여, 돈 때문에 관여하는 거. 도덕적 관여는 도덕적인 것 때문에 관여되는 거. 그 다음 강제적 권력, 보수적 권력은 강제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 그 다음 보수적 권력에서는 돈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것. 규범적 권력은 말 그대로 규범으로 사용하는 것. 근데 예시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9가지잖아, 유형상. 근데 대표적인 거 3가지. 거기 강제적, 공리적, 규범적 조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강제적 조직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교도소. 자, 교도소는 그 재소자들이 마음대로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소자들이 교도소의 경영을 관여를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외적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교도관들은 어떤 권력을 써요? 강압적으로 권력 쓰죠. 그러니까 강제적 조직이고. 자, 삼성 봅시다. 삼성 왜 다니겠어요? 사람들이 왜 삼성 다니겠어요? 돈 벌려고 다니겠죠. 타산적 관여. 그러면 보수적 권력. 우리가 삼성에서는 A 사원이 말 안 된다고 그래서 묶어놓고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강제 격리시킬 수 없죠. 그냥 봉급 깎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무슨 권력? 보수적 권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렇게 병원이나 학교 같은 걸 생각해봐. 의사나 교사 같은 경우는 꼭 돈 벌러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물론 우리 세태하고는 좀 안 맞지만 어쨌든 애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뭐 때문에 간다? 도덕적으로. 이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 권력을 쓰더라도 학교에서 권력을 쓰더라도 뭐 격리하거나 보수 깎는다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권력은 무슨 권력이겠어? 도덕이 호소하는 규범적 권력이겠죠. 대강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겠어요?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겨버리고 거기에 있는 민츠버그만 봅시다. 민츠버그. 자, 민츠버그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민츠버그는 조직을 나눌 때 크게 2가지로 나눴어요. 여기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세히 조금만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2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나눴습니까? 민츠버그는 먼저 이 어떤 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핵심 운영 부분이 뭐냐? 그 다음 조정 기제가 뭐냐? 조정 기제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감독 기제입니다. 감독.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서 이 민츠버그는 이렇게 모든 조직을 이렇게 쉽게 해서 전략적 정상, 그 다음 기술 구조, 지원 구조, 그 다음 중간 관리층, 일선 관리층, 일선계층?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심 운영 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 일선계층으로 써졌죠? 조정 기제는 거기 있는 것처럼 직접 감독. 일단 조금 이따 직접
여기 상호 조정이 먼저 나왔는데 직접 감독부터 합시다. 그 다음 과정은 표준화, 직업 과정은 표준화, 결과 표준화, 그 다음 기술의 표준화, 그 다음 상호 조정. 그럼 편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이건 제가 나머지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조직들을 좀 구분해봤어요. 누가? 민츠버그는 나중에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건 관료제라고 생각하고 구분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이 조정 기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감독입니다. 감독. 그냥 조금 더 그냥 터프하게 정의하면 감독 기제, 감독. 자, 세상에는 직접 감독하고 직접 이버가 전략적 정상의 핵심적인 역할하고 직접 감독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부른다? 단순 구조. 그렇죠? 거기 자 최고 관리층이 하는 거고 직접 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부른다? 단순 구조. 단순 구조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선생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자, 신생 조직이나 우리는 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봐야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편의점 한번 볼까요? 편의점은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사장님입니까? 아니면 알바입니까? 알바. 예, 알바 맞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역할 알바는 그냥 가버리잖아. 그냥 진짜 뭐 하는 건 핵심적인 거는 전략적 정상인 사장님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 쌤 어떻게 감독해? CCTV도 직접이니까 직접 감독하죠. 그냥 편하게 일단 생각을 해봐. 이럴 때 우리가 단순 구조라고 이야기한다. 그 다음 잘 봅시다. 이쪽이 핵심적인 역할하고 기술 구조가 핵심적인 역할하고 과정이 표준화된다. 자, 우리 쌤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한번 가봅시다. 대량 지금 자동차 되게 많이 만드는 거. 우리가 화성에 있는 기아 자동차를 가봅시다. 기아 자동차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컨베이어 시스템 막 돌아가고 있고 자동차가 여기 왔고 여기 왔고 TV에서 많이 봤잖아. 그쵸? 다시요. 그 자동차 조립하는 거 TV에 많이 나오잖아. 그럼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걸 이걸 컨베이어 시스템을 어떻게 잘 이 계획에 설계해놨는지가 진짜 중요하죠. 그 다음 어떤 게 표준화 감독하고 있어. 직접 눈으로 보고 감독합니까? 아니면 이미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습니까? 과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놓을 수가 없죠. 자, 다시 한번 자기는 바퀴를 갈아 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놀러 가버리면 바퀴 없는 차가 굉장히 많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직접 감독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이런 것을 뭐라고 불렀어? 기계적 관료제의 조직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또 하나 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어떤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자, 이 팀장을 정해놓고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어때? 저 사업을 아파트 같은 거 시공돼 있으면 저 사업을 따올 건가 말 것인가가 중요하죠. 저 사업을 따오면 되잖아. 아니 뭐 과정을 표준화해 놓을 게 아니라 따온다는 것은 결과를 뭐가 된단 말이에요. 결과가 이미 뭐가 돼 있어? 표준화돼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건설 많이 지을 때 이 아파트 공사를 누가 가져올 거냐? 그러면 자, 팀장에게 뭐만 시키면 되겠어? 당신 저 건설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주해 와라. 그럼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표준화되어 있어, 안 돼 있어? 표준화되어 있고 핵심 운영 부분이 어떤 부분이야? 팀장인 중간관리층이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사업조직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사업조직이다. 그런 부서, 그런 것들이 주 조직은 사업조직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병원 같은 거 생각해봐. 병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뭔지, 누군지. 병원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아니면 실제 일선에서 이 진료를 하는 의사입니까? 의사죠. 일선 계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네. 근데 어떻게 의사는 감독해요? 자, 병원장이 거기 아프니까 3cm 찌세요,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죠. 의사가 평소에 기술을 내면화해 놓죠. 의대 다니거나 또는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밟으면서 자신을 뭐에 기술이 안에 내면화돼 표준화돼 있죠. 그렇게 감독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런 걸 어떤 거라고 하자? 전문적 관료제라고 하자. 이런 조직들을. 그러면 자, 병원은 일종의 전문적 관료제의 하나의 유형에 속하겠죠. 조정 기제가 이제 뭔지 좀 알겠어요? 감독할 때. 자, 그럼 이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세계 육상대회가 열렸다 합시다. 세계 육상대회가 열렸으면 세계 육상대회에서 대구에서 열렸다, 인천에서 열렸다. 인천에서 세계 육상대회가 열렸다 합시다. 그럴 때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 마련돼요? 어떤 조직? 인천 세계 육상대회 조직위원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직접 뛰는 사람들입니까? 직접 뜁니까? 아니면 지원해 줍니까? 여기가 핵심 부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봐봐. 지금 은퇴했지만 우사인 볼트 왔는데 우사인 볼트를 직접 감독합니까? 우사인 볼트에게 이 과정을 표준화시키는, 빨리 안 되죠? 뭐라 그래? 우리 이번에 좀 잘 띄워주십시오 하고 상호 조정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정 기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에드호크러시 임시 조직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는 됐어요? 우리가 좋아요. 세계 육상대 이거 그러면 육상대 끝나면 어떻게 돼? 없어져야 되겠죠. 아니, 인천 세계 육상대 다 끝났는데 그게 있는 게 웃기는 거잖아. 그래서 임시 에드호크러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쌤, 제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했냐면 핵심 운영 부분이라는 말하고 조정 기제라는 말을 해봤는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용어들이 이해가 되고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5가지 유형의 조직이 만들어졌죠.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그다음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그다음 에드호크러시 5가지. 그러면 세상의 모든 조직은 민츠버그 생각은 이 5가지 분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